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좀 약간 오랜만에 저 좀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엠트렌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을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날로 사실 이 모빌리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습니다. 사실 오늘 그 좀 할 내용은 뭐냐면 그 현대차 그룹에 대한 또 오늘 얘기를 좀 해줄 건데 또 사실 현대차 그룹도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최고 전문가분을 한번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그 전 이제 CEO 스코 대표로 좀 계셨었고 새롭게 이번에 그 회사를 좀 그 리더스 인덱스라는 회사를 좀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인덱스의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박주근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시오스코 10년 시오스코를 창업을 네. 했고 주로 재무 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다루다가 리더스 인덱스는 말 그대로 그 자본시장에서 그 사람의 이동이 네. 그 기업의 어떤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좀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분석하고 자료도 내고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나뵙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네. 그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좀 예비를 해볼 생각인데 그 원론적인 좀 이야기겠지만 특정 그룹의 그 지배구조가 왜 이렇게 좀 중요한지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 또 지배구조 관련된 뭐 내용들이 워낙 많잖아요. 사실 많죠. 보면 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성도 있고 뭐 예전에 뭐 LG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하고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꼭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지배 구조라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요건 좀 정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ESG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ESG에서 G 항목, 가버넌스가 지배 구조인데 ESG에서 이야기하는 지배 구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투명하냐, 뭐 이사회가 독립성이 있느냐. 사실은 원래 지배 구조의 원뜻은 그거거든요. 네. 그 이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원래 지배 구조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소유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유 구조. 그렇죠. 예. 소유 구조. 정확하게 소유 구조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소유 구조가 왜 중요하냐. 대표적인 예가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현재 뭐 구속돼 있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하고 사실 연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소유 구조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 소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현재 그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에 이후에 이제 개인적 경험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뒤로 제가 뭐 JP모건 이런 데 가끔 불려다녀요. 그러니까 외국인 헤지펀드가 오면 가끔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취약한 소유 구조가 네네.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느냐 이런 거를 가끔 이제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가끔 가는데 2015년 이후에 많이 바뀐 것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그 부분의 약점을 알고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현대차도 2018년도에 똑같이 엘리엇이 들어와서 네, 맞아요. 한번 그렇게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소유 구조의 문제는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오너 일가가 그 차세대에게 소유를 넘겨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이는 선상에서 그 기업들의 가치를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빈틈에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인 거죠. 외국인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죠. 예. 한번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그 로이터 통신 기자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워렌 버핏이 정몽구회장이 가진 주식이 그 당시 한 6조 5천억 정도 됐는데 한 70억 불 주고 정몽구회장 주식을 다 사면 현대차 그룹이 워렌 버핏이 되냐? 제가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그걸 이해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투자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는 이제 소위 좀 묶어서 이제 지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유 구조가 바뀌는 때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저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도 받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이제 이 지배 구조 하면은 너무 막 그런 뭐 지분 구조부터 해가지고 네, 복잡하고 복잡하죠. 뭐 근데 네. 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네.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현대차의 그 지배 구조에 관련돼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현대모비스가 일단 중심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현대 또 글로비스 같은 경우 또 정의선 회장이 또 지분을 많이 네. 갖고 있고 모비스는 없다 보니까 음. 뭐 계속해서 뭐 옛날에 뭐 합병 얘기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계열사 간 관계가 어쨌든 뭐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차의 현재 이제 뭐 아까 소유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이 소유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정의선 회장이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 현대차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역사를 이해하면 좀 쉬워요.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99년 2000년도에 그 현대그룹의 그 형제의 난이 발생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현재 정몽구 회장이 사실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한테 낙점을 받지 못했죠. 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업만 가지고 있었냐면 현재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이라는 회사를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삼촌인 현대산업개발의 정세영 회장하고 그 포니정이라 불리죠. 네. 원래 현대자동차는 정세영 회장이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실제 30대 초반에 현대자동차 회장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정주영 회장이 동생의 회사를 정몽구 회장이 준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정몽구 회장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모비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전공이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갤로프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갤로프. 그 갤로프라는 차는 현대차에서 안 만들었어요. 아, 현대차가 만든 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 현대전공에서 만들었습니다. 되게 예, 그 일반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몽구 회장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강했는데 그 정주영 회장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정세영 회장이 물러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께 되는 순간에 네. 본인이 가진 회사가 전공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현대모비스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를 현대모비스 밑에 넣은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소유구조, 지배구조는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현대모비스를 누가 지배하느냐? 정몽구 회장이 지배합니다. 불행한 것은 99년도부터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만들면서 이 모비스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작게 가지고 있어요. 0.32%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한 7.2%를 1%를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고 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를 하죠. 그죠. 예, 맞아요. 한 모비스가 21% 정도 자동차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다시 기아차를 지배하고 네. 기아차가 현대제체를 지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고 제체이 다시 모비스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10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남은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번 정부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됐다가 정책실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타겟 잡은 게 현대차였거든요. 순환출 좀 제발 깨라. 나 있을 때 좀 깨줘라. 공정거래 그 위원장 입성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아직 못 깨고 있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순환출자에 대한 법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네네. 기존의 건 봐줄게.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만들지 마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순환출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기존의 것도 안 되겠는데? 라고 지금 법을 발의했는데 제발 통과될지 미수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이해하실 때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 그룹의 핵심 그룹 기업이 어디냐? 삼성, 삼전자죠. 그죠. 전자와 후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현대차는 현대차입니다. LG는 LG전자와 화학이에요. 이게 다예요. SK는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답니다. 뭐 이제 그 기업을 누가 지배하느냐를 보면 돼요. 그 핵심 캐시카우가 제일 좋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기업은 또 누가 지배하느냐 보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건 삼성물산이고 물산을 지배하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기 네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차를 지배하는 건 모비스고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를 지배하는 건 정몽구 회장이니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난점은 현대차는 불행히도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정의선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 0.3%밖에 안 고지해서 제가 볼 때는 10대 그룹 중에 지배 구조가 가장 취약합니다. 취약한. 이제 본인이 회장에 올랐는데도 취약한데 정몽구 회장이 이제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글로비스였죠. 뭐 많은 그룹들이 하지만 글로비스에다가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다 몰아줘서 기업을 키우죠. 네, 키워서 그 글로비스 현재 지분이 정의선 회장 그 회장이 23.2% 들고 네네. 있거든요. 정몽 회장이 한 6% 들고 있으니까 29.99%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글로비스의 총알로 현대모비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죠. 네네네. 그러다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네. 2018년도에 글로비스하고 모비스를 분할 뭐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합병해서 기억나요. 그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맞아요. 모비스가 브레이크를 딱 건 네. 거죠. 야 말도 안 돼. 야 모비스하고 어떻게 글로비스를 같이 쳐줘. 기업 가치가 맞아. 이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못한 거죠. 네, 현재 이제 그런 상태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어쨌든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선 이게 모비스를 어쨌든 지배를 안 하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모양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예, 네. 무조건 지배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정말 다양한 청사진들을 잘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두지휘하면서 예전에 현대차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다른 모습들, 좀 네. 액티브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도 그걸 되게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지배 구조에서 상단인 모비스를 지배하지 못하면 이건 뭐 진짜 뭔가 말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건 또 이상한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그룹에 그러면은 이게 현대차 그룹의 생각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선 그럼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배구조 언제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예. 그 이제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정도. 예. 세 가지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18년도에 시도했던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아, 인적 사업회사와 혹은 물적 분할을 하든지 네. 사업회사와 뭐 지주회사, 투자회사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고 그리고 글로비스도 분할을 해요. 그리고 투자회사를 분할한 두 개사를 합병해서 모비스의 지분을 인적 분할하면 이제 지분을 똑같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도 엘리엇이 왜 브레이크를 걸었냐 하면은 항상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합병하려면 오너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비스의 가치와 글로비스의 가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너무 많이 나죠. 근데 23%를 가지고 있어봐야 합병해봐야 몇 프로 못 가지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난을 친 거죠. 그때도 모비스가 이제 모듈 사업부가 있고 AS 사업본부가 있는데 AS 사업본부 훨씬 가치가 커요. 네, AS. 근데 그거는 가치를 떨어뜨려서 합병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야 가치 높은 거를 왜 가치를 떨어뜨려서 합병을 너 욕심 네 이익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거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방법을 하기에는. 이제 두 번째 그 방법은 글로비스를 지배 회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글로비스가 어차피 정의선 회장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글로비스니까 글로비스를 지배사로 해서 글로비스가 직접 기아차, 현대제철이 보유한 모비스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글로비스가. 그러면 이제 캐피 속도를 좀 빨리 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이제 뭐 반발도 없는 거죠. 주주들이 반발 없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글로비스가 가진 자금력이 그만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심플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진 않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공정거래법이 하나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제 공정 3법 그래서 바뀐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서 상장사의 지분을
지분을 30% 미만일 때는 일가문제 규제법 걸리지 않았는데 네네. 그걸 20% 떨어뜨려 놨거든요. 20%로. 네, 그게 법 시행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현재 그 글로비스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지분 29.99%거든요. 한 10%는 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네요. 네. 예. 그 일가문제 예. 규제법에 안 걸리려면 그게 형사법일 때는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요것도 걸려 있어서 글로비스를 정점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이 있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를 투자회사 사업회사로 다 인적분할 다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SK텔레콤이 그렇게 했잖아요. SK텔레콤이 사업회사 투자해서 분리해가지고 하이닉스는 뭐 투자해서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방법으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세 개사를 다 분리해서 투자회사를 싹싸그리 모아서 네. 지주회사로 만들자. 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또 문제점이냐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를 다 지분을 다 팔아야 돼. 이게 금융 팔아야 돼요 지분을? 못 가지게 돼요. 이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투자증권이라든지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거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제가 볼 때는 주주들의 설득을 통해서 첫 번째 방법을 다시 한번 리트라이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거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이 구조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의선 그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 정몽구 회장의 모비스 지분 7.1%를 그대로 상속이나 정리를 받는 방법. 네, 네.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많이 들겠죠. 비용이 들죠. 뭐 그리고 그렇더라도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는 게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네. 지분이. 그게 지금 순환 출자로 겨우 이제 끈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비스가 현대차를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모비스 지분을 다 받아봐야 7%밖에 못 가지잖아요. 7% 못 가지니까 모비스를 좀 더 지배를 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5.58%, 기아차가 모비스 지배하고 있는 한 17%. 네네. 이거를 다 사들여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기아만 해도 시총이 크니까. 크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용 지불을 다 하고 할 거냐. 요번에 이제 사실은 그 현대 엔지니어링을 네, 이제 맞아요. IPO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뭐냐면 4월 달에 현대 엔지니어링 IPO하면 그게 11.1%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 가치가 한 10조 정도 보고 있잖아요. 한 1조 한 7천억? 1조 한 5천억이면 저 총알로 현대차답게 직구를 던지지 않을까. 그냥 지분을 사버려. 네,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때문에 시장에서 막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현대 모비스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뭔가 글로비스의 지분도 이번에 10% 팔아야 되니까 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시나리오는 한 4가지 정도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현대모비스 예전에 한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고 글로비스도 분할을 해가지고 양사를 좀 합병하는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가장 좀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아예 그 현대 글로비스를 그냥 지배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글로비스가 모비스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글로비스가 자금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일감 몰아주기 좀 규제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글로비스 지분은 29% 정도 이제 일가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걸 또 20% 지금 이하로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번째는 아예 그냥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각각 그냥 다 분할해가지고 이제 합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깔끔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그 현대차 그 실적에
할부 캐피탈이 네. 또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배구조 논란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저도 뭐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주주들의 좀 설득만 가능하다면 현대모비스를 그냥 분할을 해가지고 글로비스랑 좀 합병하는 안이 그래도 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고